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근대, 서아시아 전근대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오스만 제국과 티모르 제국, 사파비 왕조에 관해서 여러분이 저랑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덩치가 큰 메인 주제는 역시 오스만 제국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 티모르나 사파비 왕조 역시도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곤 있지만, 그래도 이 오스만 제국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이 뼈대를 세우고 나머지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에 관해서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공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때 그 서아시아 전근대 첫 번째 파트를 배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아바스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 파티머 왕조, 얘네가 공존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셀주크 티르크도 중간에 또 등장을 하고, 이렇게 동시대에 여러 개 나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브로그로 연표도 만들어서 세 명의 칼리프가 공존했던 시대, 셀주크 티르크의 등장, 이런 것들 정리해드렸는데, 오늘 공부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존재할 때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가 동시대에 존재를 해요. 연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표에서 시간의 순서와 인과관계를 촘촘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같은 시대에 공존했으니까요. 자, 우선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문항으로 출제되는 유형은 인물 문제도 잘 나와요. 오스만 제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업적도 인물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인물 문제 알아두시고, 이 오스만 제국의 제도가 있습니다. 티마르 제도, 뭐 데브시르메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예니체리, 이런 제도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세 번째는 연표. 오스만 제국 자체의 연표도 잘 나오고, 이 오스만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 티무르, 사파비 왕조랑 연결해서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서 저랑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전근대사를 마무리하고 근현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우선 정치부터 해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이렇게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로 나눠볼 건데, 우선 정치는 시대 순서대로 주요 인물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스만 제국이 건국된 거는 13세기 말, 그러니까 1299년이죠. 13세기 말에 티르크 계통, 이번에도 티르크가 나옵니다. 셀주크 티르크에 이은 또 다른 티르크죠. 티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죠.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에서 1299년 13세기 말에 건국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티르크는 여러분이 중국사 공부할 때 배웠던 유목민족인 돌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 돌궐이 수나라 문제에 의해서 서돌궐, 동돌궐 분열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동돌궐은 당태종에 의해 무너지고, 그럼 당태종은 천가한의 칭호를 받았죠. 그리고 서돌궐은 당고종에 의해 무너집니다.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의 공세에 쫓겨난 이 돌궐 애들이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티르크가 되는 거야. 이 티르크는 돌궐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티르크는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저랑 셀주크 티르크를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그 셀주크 티르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등장을 합니다. 셀주크 티르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등장을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어요. 셀주크 티르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등장을 해서 이제 서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로 영토를 넓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히타이트,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오스만 티르크, 얘네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영토를 넓히죠. 그러니까 셀주크 티르크는 중앙아시아, 오스만 티르크는 소아시아에서 시작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영토를 사방으로 넓히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1299년 13세기 말에 티르크 계통 중에서도 오스만족,
오스만 티르크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국한 나라가 오스만 티르크,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13세기 말 티르크 계통의 오스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건국한 이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말 되면 점점점 발전해서 이제 소아시아 반도를 넘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소아시아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를 넘어서 그리스 세계가 있는 이 발칸 반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단 이 발칸 반도를 장악했다라고 하면 이 발칸 반도가 그 비잔티움 제국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비잔티움 제국이 이때 멸망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게 14세기 말에 발칸 반도를 거의 대부분 장악하지만 아직 비잔티움 제국, 그 발칸 반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는 건 1453년, 그러니까 15세기 중엽입니다. 그러니까 발칸 반도를 대부분 장악한 건 14세기 말이지만 그 발칸 반도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건 좀 더 시간이 지난 15세기 중엽이에요. 아무튼 14세기 말에 이 발칸 반도를 장악을 하고 이슬람 세계의 정치 지도자의 의미를 가진 술탄의 칭호를 스스로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발전하던 오스만 제국이 왜 14세기 말에 발칸 반도로 장악을 하고 술탄 칭호를 썼는데 왜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는 15세기 중엽까지 시간이 꽤 걸리냐?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워낙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진 요새인 것도 있고 이 잘 나가던 오스만 제국이 한번 삐끗하거든요. 15세기 초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앙카라 전투.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 전투예요. 앙카라 전투. 이 앙카라 전투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13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14세기 말에 발칸 반도를 장악을 하고 술탄의 칭호까지 쓰던 이 잘 나가던 오스만 제국이 티무르,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티무르가 만든 건국자의 이름을 딴 티무르 제국, 티무르 왕조랑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 전투가 바로 앙카라 전투인데 여기서 오스만 제국이 처참하게 패배해요. 티무르 제국이 티무르 왕조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바예즈트 1세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 티무르의 포로로 잡히는 그런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됩니다. 단 이때 오스만 제국이 티무르 왕조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시 열심히 힘을 길러서 메흐메트 2세가 등장을 합니다. 15세기의 중엽에 이 메흐메트 2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메흐메트 2세가 이제 등장을 해서 다시 위기에 빠진 오스만 제국을 부흥시킵니다. 근데 메흐메트 2세 연표가 왜 이렇게 두 번 나눠지냐? 처음에는 이 임시로 지도자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 정식으로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냥 이건 TMI지만 그냥 보충 설명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메흐메트 2세는 드디어 발칸 반도에 남아있던 비잔티움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나라를 만든 건 1299년 13세기 말이고 이 13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오스만 제국이 발칸 반도를 장악한 건 언제예요? 발칸 반도를 장악한 거는 14세기 말입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초에 티무르 왕조한테 앙카라 전투에서 패배하고 삐끗하다가 그 이후에 메흐메트 2세가 힘을 길러서 결국 발칸 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잔티움 제국. 사실 비잔티움 제국도 마지막에 남아있을 때는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 도시 하나만 남아있는 거야. 발칸 반도에서 다 먹히고 이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만 남아있었는데 그 최후의 수도를 멸망시킨 게 메흐메트 2세입니다. 이게 멸망시킨 게 1453년 15세기 중엽이에요. 그러니까 발칸 반도를 장악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앙카라 전투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삐끗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겁니다. 1402년 15세기 초. 아무튼 이 메흐메트 2세는 1453년 15세기 중엽에 드디어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남아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을 시킨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요. 그리고 수도를 이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을 15세기 중엽에 무너뜨리고 나서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킨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 아예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수도를 내 수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유물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이끌었었던 6세기,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 사람이 만든 그리스 정교의 사원, 가톨릭 사원, 그리스 정교의 사원이었어요. 그리스 정교의 성당. 이거를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 하면 여러분 모스크 양식이잖아요. 돔과 첨탑. 여기에 이슬람을 상징하는 첨탑, 이걸 미나렛이라 그럽니다. 이 미나렛을 4개 땅땅땅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에 이끌었던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 때만 해도 첨탑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흐메트 2세가 1453년 15세기 중엽에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던 성소피아 성당을 승리자의 권한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그리스 정교 사원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리면서 그때 미나렛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펠림 1세. 펠림 1세는 저번에 그 맘루크 왕조 공부할 때 배웠죠. 이 펠림 1세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만들어졌던 맘루크 왕조로 정복합니다. 참고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만들어진 왕조는 2개가 있었죠. 그 아바스 왕조를 도와주었지만 그 아바스 왕조에게 버림받아 분노했던 시아파 애들이 만들었던 파티마 왕조. 파티마 왕조, 시아파. 그리고 그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기 직전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만들어진 맘루크 왕조. 둘 다 북아프리카 지역이지만 맘루크 왕조는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맘루크 왕조는 아바스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1258년 아바스 왕조가 몽골 그 훌라구 울러스에게 무너진 이후에 그 멸망한 아바스 왕조의 후예를 데리고 와서 걔를 바지사장, 형식적인 칼리프로 추대하고, 그리고 그 아바스 왕조의 후예를 칼리프로 선출한 다음에 칼리프로 이제 추대한 다음에 그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게 되죠. 맘루크 왕조는 아바스 왕조가 멸망한 이후 몽골에게 훌라구 울러스 멸망한 이후에 그 아바스 왕조의 후예를 칼리프로 추대하고 그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 맘루크 왕조를 펠림 1세가 무너뜨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렸더니 그 아바스 왕조의 후예가 칼리프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언제까지 그 아바스 왕조의 그림자에 매여 있을 거냐. 이제 칼리프는 필요 없다. 그래서 나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미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말 발칸반도를 장악하면서 술탄의 칭호를 썼잖아. 우리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이제 칼리프까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오스만 제국의 정치 지도자인 술탄이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까지 같이 하겠다 하면서 나온 제도가 술탄 칼리프 제도입니다. 정교 일치죠. 그러니까 정교 분리였다가 다시 정교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칼리프라고 하는 칭호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에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를 나타내는 용어가 칼리프였잖아요. 그 칼리프는 원래는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서 종교와 정치를 함께하던 정교 일치가 칼리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칼리프가 3명이 공존하던 시대도 있었고, 특히 이 셀주크 티르크, 원래 이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다가 이 서아시아 세계로 와서 용병으로 활동하다 그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 셀주크 티르크가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고 그 부하이 왕조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았잖아요. 이 술지크 티르크가 이슬람 종교로 개종을 하고 이 바그다드에 입성을 해서 부하의 왕조를 쫓아내고 토그릴 베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잖아. 그러면서 정교 분리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셀주크 티르크가 바그다드에 입성하면서 정치를 담당하는 술탄과 종교를 담당하는 칼리프로 정교 분리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이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정교 일치, 우리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칼리프도 같이 하겠다. 술탄 칼리프제, 다시 정교 일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무스타파 케말 나오는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이렇게 셀림 1세가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리고 칼리프 칭호를 받아가면서 정교 일치의 술탄 칼리프제가 된다. 그래서 메호메트 2세, 셀림 1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슐레이만 1세,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굉장히 위대한 황제입니다. 이 슐레이만 1세는 헝가리를 정복해요. 동유럽에 진출해서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여기를 포위합니다. 이건 물론 함락시키진 못했지만 이 빈이 거의 함락당할 뻔해요. 여기서 나온 게 크로아상이랑 커피야. 이때 이제 이 오스만 제국 슐레이만 1세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 포위가 되잖아요. 가까스로 이 포위를 뚫어낸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 오스만 애들을 언젠가 우리가 먹어치우겠다. 오스만을 상징하는 게 그 달이 초승달이잖아, 얘들아.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그 초승달. 그래서 그 오스만 제국을 우리가 언젠가 먹어치우겠다. 이래서 그 오스만 제국, 이슬람을 상징하는 그 초승달 모양으로 빵을 만든 게 크루아상이야. 그리고 당시 오스만 애들은 커피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빈을 포위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남겨놓고 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커피가 유럽 애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커피랑 크루아상. 바게트 빵은 프랑스 혁명때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슐레이만 1세는 헝가리를 정복을 하고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포위했다. 그리고 프레베자 전투, 최근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프레베자 전투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 지중해 교역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이래서 오스만 제국과 로마 교황 에스파니아 연합함대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에스파니아와 유럽의 연합함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신성동맹이라 그래요. 로마 교황과 에스파니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함대, 신성동맹.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죠? 그리고 슐레이만 1세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여기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승리하고 이 로마 교황과 에스파니아의 유럽 연합 신성 동맹이 깨지게 됩니다. 지중해 교역권이 오스만 제국에게 넘어가게 돼요. 이때까지가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헝가리 하면은 그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주치 있죠, 여러분들. 몽골의 후예 중에서 징기즈칸의 불쌍한 첫째 아들 주치 울루스, 이 킵차크 울루스라고도 하죠. 이때 이제 주치의 아들인 바투가 유럽 원정을 갈 때 그때도 헝가리를 정복하잖아.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과 유럽의 기사들이 연합을 했지만 이걸 막지 못하니까 그 카르피니 선교 사절단을 보냈었잖아요, 여러분들. 초원길을 통해서. 자, 아무튼 이 슐레이만 1세 때까지 전성기, 그래서 프레베자 전투를 통해서 로마 교황과 에스파니아의 유럽 연합 신성 동맹을 물리치고 지중해를 장악했다라는 게 전성기인데, 그 슐레이만 대제가 1566년에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슐레이만이 살아있을 때는 프레베자 전투에서 유럽을 상대로 이겼잖아요. 근데 슐레이만이 죽고 나서 레판토 해전이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1571년에. 여기선 다시 한번 이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서 로마 교황과 에스파니아의 유럽 연합함대랑 오스만 제국이 싸우는데, 여기서는 오스만 제국이 져요. 이때 승리를 이끌었던 에스파니아를 이끌던 사람이 그 유명한 펠리페 2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스만 제국을 박살낸 에스파니아의 함대가 그 유명한 무적함대예요. 아르마다. 근데 이 무적함대가 나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박살나게 되죠.
되게 슐레이만 1세에서 이런 전체적인 발전 과정, 오스만 제국의 발전 과정, 그 중에서 이제 발칸반도 장악, 술탄 후아시아 지역에서 건국했다. 14세기 말 발칸반도 장악하고 술탄 칭호를 썼다. 하지만 아직 비잔티움 제국 멸망 못 시켰다. 15세기 초에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 왕조에게 패배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탄불로 이름 바꾸고 천도하고 송소피아 성당 이슬람 성을 바꿨다. 펠림 1세 맘루크 왕조 정복 술탄 칼리프제, 그리고 슐레이만 1세 헝가리 정복 빈포위 프레베자 전투, 단 레판토 해전은 슐레이만 죽고 난 이후다라는 이런 발전 과정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오스만 제국의 제도를 보겠습니다. 제도. 이 제도도 굉장히 잘 나와요. 우선 이 오스만 제국의 제도 중에서 티마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티마르 제도. 이 티마르제는 일종의 군사적인 봉건제인데요. 자, 당시 그 오스만 제국의 핵심적인 부대 중에서 이 지방에 있는 기병 부대를 시파이라 그래요. 지방에 있는 기병 부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병, 말을 기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 그래서 이 기병대들한테 그러한 말을 기르고 군사적인 봉사를 하는 대가로 그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부여합니다. 그걸 티마르라 그래요. 다시 한번 티마르 제도는 뭐예요? 일종의 군사적인 봉건제로서 지방의 기병 부대인 시파이한테 오스만 제국에게 군사적인 봉사를 하는 대가로 그 기병을 유지할 수 있게 토지에 대한 뭘 주는 거야? 티마르, 징세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티마르 제도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함께 데브시름의 제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데브시름의 제도. 이 데브시름의 제도는 이 오스만 제국이 여러 영토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 정복한 영토에 크리스트교 청소년, 정복지의 기독교 청소년, 얘네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그 이슬람교로 개종된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을 관리 혹은 예니체리라고 하는 특수부대로 뽑아요. 이 예니체리는 술탄의 친위부대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이 중요한 부대를 왜 토족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 아이들을 징발해서 개종을 시키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군가의 강요로 믿는 거랑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거랑 달라요. 흔히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간다고. 근데 그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신앙이 처음에 이렇게 깊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성이 있을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나간 거거든. 근데 내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다가 종교를 믿지 않다가 내가 선택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훨씬 열심히 믿어. 그래서 크리스트교 청소년을 징발해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 자기 선택으로 이제 막 거기에 회뇌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선택으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예니체리와 관료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데브시름의 제도는 이 술탄의 친위부대인 예니체리와 관료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예요.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 티마르 제도를 통해서 예니체리가 토지를 분배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티마르 제도는 군사적인 봉건제로서 그 군사적인 봉사의 대가로 토지에 대한 징세권, 티마르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시파이, 지방의 기병부대에 주는 거예요. 근데 데브시름의 제도는 예니체리를 양성하는 건데 예니체리는 중앙군이야. 술탄의 친위부대. 만약에 이 예니체리가 티마르 제도로 토지에 뭐 징세권을 받았다, 토지를 분배받았다, 노노노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오스만 제국 역시도 관용 정책, 지지야만 내면 비이슬람교도들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다른 민족과 종교에게 관용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제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대제, 아바스 왕조, 아키메네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다들 이렇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죠. 지지야만 내면 비이슬람교도들도 신앙을 인정해 주는데 한 발 더 나가서 단순한 신앙뿐 아니라 아예 종교 공동체를 만드는 걸 허락해 줍니다. 밀레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대교든 기독교든 종교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라고 해도 인도세만 내면 개인의 종교 자유뿐 아니라 그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와 함께 자율권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동서 교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크나큰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도를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이 나오죠. 뭐 레판토 해전, 빈을 포위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무너뜨리고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았다. 딱 위치가 어때요? 유럽과 이 동양을 연결하는, 서방과 동방을 연결하는 이 중개무역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동서무역의 교차로 위치해서 특히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중개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어들이고 그 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럽 상인들에게도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면서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을 했죠. 특히 슐레이만 대제가 프레베자 전투에서 에스파니아와 교황의 그 신성동맹 유럽 연합 함대를 박살을 내면서 이 지중해 교역권을 더 확실하게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신앙적 개척에 나선 거야. 오스만 애들이 너무 이 지중해 교역을 꽉 잡고 있으니까 유럽 애들이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을 통해서 신대륙으로 가는 신항도를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신항도 개척 이후에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던 입지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런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티르크, 페르시아, 비잔티움 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융합을 하는데 건축은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성소피아 성당. 그 메흐메트 2세가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고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든 그리스 정교인 성당인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하죠.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을 무너뜨리면서 1453년. 그리고 미나렛, 첨탑을 4개 만들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아흐메드라는 술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딴 술탄 아흐메드 사원을 만드는데 성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드는 이 아흐메드 사원은 성소피아 성당을 뛰어넘겠다. 이래서 미나렛을 6개 만들어요. 되게 재밌어 가보면. 그리고 이 술탄 아흐메드 사원은 내부가 파란색이거든. 그래서 블루 모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은 당연히 이슬람교니까 우상 숭배 금지,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무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성소피아 성당, 술탄 아흐메드 사원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고요. 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 연표 이렇게 나왔죠. 소아시아, 아나톨리아에서 1299년 13세기 말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했다가 14세기 말에 발칸반도 대부분을 장악했다. 하지만 아직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건 아니다. 그러다가 1402년 15세기 초에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에게 박살이 났다. 그 한때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렸던 앙카라 전투 승리의 주인공 티무르 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티무르 왕조 같은 경우는 그 차가타이 울루스, 여기 그 몽골 관련된 건 12번 학습지에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 다시 한번 보세요. 12번 학습지 2번에 나와요. 이 차가타이 울루스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진출했던 애들인데, 얘네가 이제 시간이 약해지면서 그 이후에 등장한 게 티무르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티무르. 이 사람 별명은 절름발이 티무르예요. 그래서 가끔 자료에 절름발이를 상징하는 테메벌린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절름발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절름발이 티무르, 테메벌린. 이 티무르가 이제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나는 몽골의 후예다 하면서 14세기 후반에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티무르 왕조라고 하는 거야. 다만 당연한 얘기지만 티무르가 이제 1370년에 티무르 왕조를 만들고 티무르는 1405년에 죽어요. 티무르가 죽는다고 티무르 왕조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도 한 100년 정도 더 지속이 돼요. 다만 이름만 딴 거야, 왕조의 이름. 티무르가 죽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 절름발이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몽골의 후예거든. 그래서 14세기 후반에 이제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몽골의 부활을 꿈꾸면서 그 몽골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예요? 명나라잖아, 얘들아. 명나라. 백년교도 그 홍건적의 난으로 주원장이 그 원나라를 만리장성 너머로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나라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 몽골의 후예인 티무르가 난 몽골의 후예로서 원나라를 쫓아낸 명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 이래서
티무르가 직접 명나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당시 명나라는 영락제, 그 조칸을 몰아내고 왕이 된 그 명나라판 수양대군 영락제가 다스리고 있던 최전성기였어요. 영락제도 한가닥 하잖아. 막 고비사막 넘어가지고 막 몽골이랑 싸우고. 명나라로 영락제가 지배하는 명나라로 원정을 갑니다. 근데 이 꿈의 매치, 명나라 영락제와 티무르의 승부는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아. 티무르가 원정을 가다가 죽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아니라 합니다. 만약에 둘이 붙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였겠죠. 아무튼 이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영락제가 다스리던 명나라로 원정을 떠났었다는 건 중요한 거야. 가다가 죽었지만. 그리고 티무르는 본인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건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본인의 무덤을 만들어놔요. 그 무덤을 구르아미르라 그래. 1404년 죽기 1년 전에 구르아미르라고 하는 무덤을 만듭니다. 구르가 무덤이란 뜻이고 아미르가 지배자란 뜻이에요. 지배자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구르아미르. 티무르가 만든 거야. 살아있을 때. 근데 구르아미르 명나라 원정 알아두시고요. 티무르의 수도는 바로 사마르칸트입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였죠. 구분하세요. 티무르 왕조의 수도는 사마르칸트입니다. 그리고 발전. 델리 술탄을 침공해요. 남쪽으로는. 델리 술탄 하면 기억하시죠?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인 아이바크가 그 델리 지역에 만든 이슬람 왕조였잖아요. 그 델리 술탄을 침략합니다. 단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델리 술탄은 나중에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가 오스만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파니파트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이 만들잖아. 이제 티무르 왕조는 델리 술탄을 침공을 했지만 멸망시킨 건 아닙니다. 델리 술탄은 나중에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가 파니파트 전투에서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 만들 때 무너져요. 델리 술탄을 침공했다. 그러니까 델리 술탄이랑 동시대에 존재한 거야. 티무르 왕조가. 델리 술탄이 알다시피 13세기에서 16세기에 존재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티무르는 지금 14, 16세기잖아. 그러니까 델리 술탄이랑 동시대에 공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을 압박해서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도 티무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무르가 살아있을 때 오스만 제국을 박살낸 거야. 이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바예지트 1세를 포로로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티무르가 이래서 인물도 잘 나오지.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의 무덤인 구르아미르를 미리 만들었고 앙카라 전투에서도 승리해서 오스만 제국을 박살냈고 델리 술탄도 침공했고 그리고 명나라로 원정을 떠나다가 죽었다라는 거 티무르에 대한 내용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의 군사적인 전통과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다가 누구한테 망하냐? 우즈베크인들에게 망해요. 우즈베크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우리가 굽타 왕조가 에프탈에게 망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선두로 되게 잘 나와. 에프탈의 침략으로 망했다.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인도의 굽타 왕조가 에프탈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고 이 티무르 제국은 티무르가 죽은 뒤 한 100년 정도 뒤에 우즈베크인의 침략으로 망했다라는 거. 해서 이 티무르를 중심으로 연표학습, 구르아미르, 앙카라 전투, 델리 술탄 침공, 명나라 원정 시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티무르 왕조가 이게 망하기 직전에 이란 지역에서 사파비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파비 왕조는 이란 지역이고 오스만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개의 나라예요. 자, 이 사파비 왕조는 누가 만들었냐? 이스마일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란 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 있죠, 옛날에.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건국을 합니다. 이 이스마일은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연표도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특이한 건 이 이스마일 1세가 이란 지역에 만든 사파비 왕조는 이슬람교 안에서도 시아파였다. 그래서 이 시아파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파비 왕조는 대립점에 있는 스니파 왕조인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이랑 대립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아파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에게 버림받은 시아파 애들이 만든 파티마 왕조와 그리고 이 이란 지역에서 이스마일 1세가 만든 사파비 왕조 얘네만 시아파고 나머진 다 수니파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티무르의 후예인 티무르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가 오스만과 사파비의 지원을 받아서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제 같이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뭐라 부르냐? 페르시아 전통 군주의 지도자인 샤라는 칭호로 만들어요. 얘들은 페르시아 문화를 계승했거든. 이란 지역이라.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랑 별개예요, 여러분들. 아라비아 지역이랑 별개의 문화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일 1세가 시아파에 기반해서 만든 이란 지역에 만든 이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발전을 하다가 언제 전성기를 누리느냐? 아바스 1세. 이 아바스 1세 연표 나오죠? 이 아바스 1세 때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겨요. 아바스 1세가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겼다라는 선지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뭘 만드냐면 이만 모스크라고 하는 사원을 만들어요. 이 이만 모스크는 여러분이 블루 모스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은 블루 모스크고 지금 사파비 왕조의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기고 만든 이슬람 사원은 이만 모스크예요. 블루 모스크랑 구분하세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랑. 그리고 아바스 1세는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기고 이만 모스크를 만든 다음에 상업을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비단. 이 비단을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산업으로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이 유럽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는 어디까지 쳐들어가냐?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바그다드를 빼앗기까지 할 정도로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누구한테 망하냐? 아프간 족에게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사파비 왕조는 나중에 카자르 왕조, 팔레비 왕조로 계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이렇게 포인트.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다. 이만 모스크 만들었다. 비단을 국영산업으로 했다. 그리고 오스만과 싸워서 바그다드를 획득했다. 그리고 아프간에게 망했다. 그래서 인도의 굽타 왕조는 에프탈에게, 그리고 티무르 왕조는 우즈베크에게, 사파비는 아프간에게 망했다. 굉장히 선지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알아두시고 무굴 제국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표를 보면서 동시대에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런 내용들, 그 뒤에 또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 정리했고,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문화재들 있죠? 헷갈릴만한 문화재. 구르 왕조의 맘르크 출신인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한 다음에 델리 술탄 시대를 열고서 만든 쿠투브 미나르, 힌두교와 이슬람. 그리고 이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가 그 수도인 사마르칸트의 본인의 무덤을 미리 만들었죠. 구르 아미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메드가 나는 성소피아 성당을 뛰어넘을 거야. 술탄 아흐메드 사원 미나렛 6개. 그리고 네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스티니아누스가 만들었던 그리스 정교 사원인 성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했죠. 미나렛 4개. 그리고 사파비 왕조의 아바스 1세가 이스파한으로 천도하고 만든 이만 모스크. 이거는 그 술탄 아흐메드 사원 블루 모스크랑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와 지도 내용들 여기 나오고, 내용들 델리 술탄 쳐들어갔었다 그랬죠. 그리고 맘루크 왕조 이런 내용들 나오고, 오스만 제국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다 적어놓은 거 꼭 읽어보시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 연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오스만 제국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또 수도도 다 정리했고 여러분 헷갈릴 만한 내용들 다 정리했으니까 차분히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전근대 서아시아사를 모두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서아시아 근현대 파트를 한 번에 정리하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